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지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분기에 전기요금 조정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으니까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 생산 원재료 가격은 뛰고 있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전력 판매 구조상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만 마냥 올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는 단순히 가정에서 쓰는 전력 공급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는 내년 총선이 들어가 있고 국제 전쟁 상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들어 있죠. 기후 환경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기후 환경은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벌써 2021년부터 사용한 전력 요금에 기후 환경 요금이 들어간 고지서가 발행돼 왔습니다. 기존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분리된 것이 2년 전부터였단 이야기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공급하고 석탄에너지 감축을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거창한 지구 환경 논하는 것보다 우리 집 전기요금 아끼는 것부터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한 주간 도정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동룡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 갑탕협위원장과 함께 이슈 털어보는 털어보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2월 타결된 순천만 자벌드 노사 분쟁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순천시에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노사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냈어요. 네, 지난 2월 2일에 타결된 순천만 자벌드 노사 분규와 관련해 감사원이 자벌드 운영사인 드림잡스쿨에 대한 순천시의 부실 감독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감사 결과를 냈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가 운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 지침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노사 분쟁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순천시의 해당 행위는 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순천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탁 운영사와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자벌드 운영사의 준수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노력 및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순천시가 자벌드 운영사에게 위탁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과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영사의 정산 보고서대로 손실 보전 명목의 위탁사업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자벌드 노조와 지역 노동계는 오늘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관리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운영사인 자벌드 위탁 운영사 대표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결과 또 감시 관리 부실 이 논란에 대해서 순천시는 어떤 입장 내고 있습니까?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이 노조의 위탁 운영사에 대한 고발 조치 및 위탁 사업비 환수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순천시 자벌드 운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오늘 오전 순천시 관계자로부터 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위탁 운영비 관리 부실 문제는 시에서 현재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운영비의 부실 사용 문제는 회계 감사가 마무리되면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위탁 운영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점이 위탁 운영사의 위탁 계약 이후 종료 시점이 되면 회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회계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이번 감사원의 감사 진행 결과 발표에 시차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현재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계 감사가 마무리되고 위탁 운영사의 과다 지급이 확인이 되면 추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 회계 감사 결과 토대로 운영사가 부당하게 운영비를 수령했다면 환수 조치가 그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포스코의 정비 전문 자회사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과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스코의 제대로 된 대안 마련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네, 광양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 포스코 정비자회사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이 포스코 정비자회사는 포스코 GYS 테크와 포스코 GYR 테크, 포스코 GY 솔루션 등 3개 회사인데요. 포스코는 이번 정비자회사 출범으로 기존 협력사 종사자들의 99% 이상이 정비자회사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종업원들의 연봉은 협력사 재직 시와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근속 연차는 협력사와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근로 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새로 설립된 정비자회사의 복리후생 조치가 향상되고 포스코그룹의 업무 시스템을 적용하고 정비 직무에 대한 기술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이 같은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정비자회사 설립 이후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광양시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존의 구매제도 유지 약속에 대해서는 아직 포스코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제철소 정비 자회사 출범과 관련해서 기존의 지역 구매제도 유지 약속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했는데 포스코는 문서로는 약속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 의회가 지난달 말 시의회에서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 관련 활동 결과 설명회를 이 포스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는데요. 설명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포스코가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포스코가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일부 광양시 의회 의원들은 포스코가 구매제도 변경이 없다고 약속하지만 여기서 약속한 분들이 퇴직하고 다른 사람이 오거나 상황이 변경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며 구매제도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문서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포스코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구매제도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문서화를 약속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 포스코 약속은 할 수 있고 반드시 지키겠지만 정작 이를 문서화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문서를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약속을 사실 마냥 믿어달라고 하는 이 포스코의 주장 왠지 궁색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간의 또 과정에 논란이 또 없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어서 광양시 의회가 지역에 소재한 대표 기업의 약속을 문서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기업과 지역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좀 약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조성된 지 50여 년이 지난 여수 국가산단의 역사관과 홍보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시 의회가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및 산업단지 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해 여수 국가산단 역사 홍보관 및 향토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산단 이미지 개선이나 위상의 재정립, 여수산단 산업 역사의 보존과 관리, 이주민 역사의 기록과 관리를 위해 역사 홍보관과 향토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토론회를 통해 여수산단 기념관이 조성됨으로써 옛일을 되돌아보고 추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역사관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담은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50여 년간 여수 지역 경제를 여수 국가산단이 견인해 왔다라는 건 부인하기는 힘들 텐데 역사관과 홍보관 설립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지역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토론회에 참석한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여수산단 시찰을 희망하는 방문객이 많지만 이 홍보관이 없어 제대로 된 산단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단 체험이나 이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며 역사와 홍보관 건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수 산단 이주민 관계자들도 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며 선조들과 가족, 이웃이 남긴 흔적이 모두 사라져 아쉽고 향토 역사관을 만든다면 이주민들의 작은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수산단 역사 홍보관이 건립되면 여수산단에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사실 산단 조성 이후 그동안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을 추념하는 공간이나 또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사례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재발 방지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죠. 뭐 역사라는 것은 명과 암이 다 있기 마련일 테니까요.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시간이죠.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차례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예, 역시 이번 주 소개도 순천만 정원의 남자. 어떤 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늘상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며칠만 더 버티면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더 한 주가 더 잘 갔던 것 같은데 좀 제 자랑 같지만은 요새 제가 약간 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이 존재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네네. 외국 대사관들에서 만나자는 연락들이 많이 와요. 외국 대사관에서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거기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외국 대사도 만나고 대사관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만나고 그런 식으로 좀 특이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꽤 중요한 나라인데 이제 그쪽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눌 주제 하나씩 또 좀 풀어볼 텐데 우선 지역과도 무관치가 않은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네. 광양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의 과잉 진압 논란 관련 동영상도 보시고 뉴스도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 그럼요.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우선은 그 노동조합의 어떤 다소 과격해 보이는 집회 시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도 왜 그런 형태로 집회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저도 물론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에는 좀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제 그 해당 집회를 하는 노동자 측에서도 정글도라든지 여러 어떤 무기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진압을 어떻게 보면 그 유형력을 행사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노동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관점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따져는 봐야 되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집회 시위는 가면 갈수록 더 어떤 시민들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걱정하면서 사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압하려고 철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하신 무기류 이런 게 또 등장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철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거 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80년대부터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좀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도 약간 용인하는 식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강경 진압도 하기도 했고 그 후에 정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근데 이번 정부는 사실 법과 원칙을 그 집회 영역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정부고
게다가 법과 원칙으로만 따지면 사실 그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형태의 투쟁 양태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일리가 있을 것 같은 게 그 김기현 대표께서는 여기에 더 나가서 노조 활동을 귀족 노조 정치 세력화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기에는 민주노총과 뭐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위 10% 내지는 20% 정도에 있는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들을 너무 과잉 대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하청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너무 뭐 어떤 제대로 된 답변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투쟁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할 여력이 있는 노동자 집단들이 너무 과하게 또 투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정말 취약한 근로자들이 뭐랄까요, 정말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과격한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거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정부와 뭐 여당 그리고 경찰에 이르기까지 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지역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근 여수에서 있었던 비블라카본 코리아 사태, 네. 굉장히 저임금에 10년 동안 그냥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하시다가 결국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일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양상을 또 보였었고, 네. 이번 광양제철소 사태를 보더라도 하청 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과정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충분히 가진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양대 노총의 지도부나 뭐 소위 말하는 그 지휘부가 좀 그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몇몇 어떤 회사들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는 그런 총국들까지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뭐 개별 집회에 있어가지고 항상 뭐 기득권화된 정규직 근로자만이 뭐 너무 과잉한 집회를 한다, 이런 뜻으로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여쭤보면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해결의 키는 그럼 노동계가 쥐고 있다고 보세요? 여당에서 요새 나오는 얘기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나의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예. 양대 노동조합, 양대 노총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열악한 근로자들을 정부 여당이 챙기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근에 나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 한국노총부터 먼저 조금 더 대화로 끌어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광양에서 집회도 사실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다 틀어졌습니다. 네, 되게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친노동적인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제 앉히느냐, 그게 앞으로 정부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이야기는 여쭤보도록 하죠. 네. 자, 당 내로 들어가서 호남 출신 재선인 이용호 의원이 했던 오인회 발언 결국 아니라고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요거 이야기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사과하는 게 너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럼 인정을 했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예를 들면 차라리 김기현 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랑 사무총장이랑 사무부총장들이랑 해가지고 아침마다 회의하는 실무 협의체 같은 게 있어요. 예. 이제 최고위원들은 그것도 약간 좀 불만이긴 해요. 이거 너무 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들이랑만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좀 불만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식의 협의체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용호 의원이었다면은 그냥 그런 이제 협의체가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좀 최고위원들 입장에선 불만인 거 아니겠냐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5인회가 결국 그럼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가 커지니까 이용호 의원도 좀 감당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발언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마치 비선실세 조직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고 논의가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이 전체적으로 아무튼 좀 굉장히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네.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왜냐면 어, 이준석 아니, 대표가 진짜 5인의 명단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또 엄포를 놓으셨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5인회가 좀 다를 거예요. 구체화된 것이 없다 보니까 각자 제가 주장하는 봤을 바가 때는 다르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5인회 실세 명단이 있을 것이고 또 이용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명단도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개의 5인회 명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얘기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결국은 뭔가 이 당의 최고위원회가 굉장히 실권이 없다. 이런 식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명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심지어 오늘은 저도 아침에 다른 라디오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패싱 되는 경우에는 정말 최악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왔는데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저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여튼 이 5인의 명단이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공천에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서 로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과연 김기현 대표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여쭤보면 지난 금요일에 총선 전략 워크숍 가지셨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검사 공천 우선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습니까? 일단 메시지가 나온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거기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니고 잠깐 갔다 왔는데 예.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럼요. 제일 예민한 네. 시기잖아요, 지금. 잘 자기 공천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나온 거는 잘한 건데 문제는 이제 검사 공천 없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100%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검사만 배제한다고 해서 끝은 또 아닌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검사를 그리고 왜 굳이 꼭 또 배제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검사가 됐든 검사 할아버지가 됐든 나오면은 이런 기준으로 공정하게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은 전체의 몇 %가 안 넘도록 하겠다라든지 우려를 예를 들면, 또 받아들여서 네, 전략 공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서만 하겠다든지 나가면 이기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경선하도록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검사 우선해서 공천 안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러면은 누가 믿겠냐? 그렇기도 하고 또 물론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용산에서 세게 검사들 만약에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이 어떤 딱 구체화된 룰이 없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혼자서 그거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네. 실체가 나와봐야 더 이야기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 30이 전국적으로 이슈이긴 했고 지역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순천대 역시 포함이 되는 이야기이고 맞습니다. 예비 지정 신청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체 제도에 대한 논평 좀 해주십시오.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는 게 거의 무슨 대학의 사화를 결정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됐어요. 거의 존망을 결정짓는 게 돼버렸죠. 네, 제가 지난번에 순천대 이병훈 총장 취임할 때도 제 취임식을 갔었는데 예. 취임식 그 축하 포스터에 무슨 글로컬 대학 이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취임하자마자 이거가 큰 숙제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1번이 돼버렸네요. 네, 저는 이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로컬 대학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과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로컬 대학들이 또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렇죠. 네, 순천대랑 목포대랑 그럼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서 잘 뿌리 잡기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예. 순천대랑 예를 들면 안동대랑 그러면 또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의 어떤 추진을 하고 뭐 대학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각 지역 대학이나 내지는 조금 지역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좀 특성화를 판단할 만한 권한들을 좀 더 내려주는 게 예. 오히려 진정한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교육부가 또 이게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로컬 대학들을 또 다 똑같이 줄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면 다행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라디오 전망대에서 YMCA 토론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다른 포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원을 못 받는 대학들은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뭐 어려운데 특히나 이게 이제 지정을 받은 대학이 있고 안 받은 대학이 있으면 안 받은 대학은 학생 충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반사적으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대학을 쉽게 옥석을 가릴 만한 기준이 또 필요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는 정말 뭐 어쩔 수 없을 텐데 문제는 옥석을 가리는 기준 자체가 너무 획일화돼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털어불어 천하람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보통 이제 주중에는 서울에서 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주말에 내려오고 그랬는데요. 예.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주에 그 포스코 과잉제철소 앞에서 이제 노동자 강제 진압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부랴부랴 내려와서 또 하루 처리하고 서울 올라가서 또 가자마자 저희 원내 대표당 워크숍하고 이러면서 되게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공교롭게도 이 관련된 집회 시행 대응이 광양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의 과잉 진압 논란이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김균영 사무처장이에요. 금속노련. TV에서 특히나 이제 MBC 뉴스가 잘 다뤘던데 다들 우리가 봤습니다. 안전장치도 없는 고공에서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폭행당해서 끌려 내려왔고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이게 이제 고공농성이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에 조합원 10여 명밖에 없는 농성장에 경찰 6개 중대를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경찰관이 한 명의 농상자에게 방패와 곤봉을 휘둘려가지고 상처를 입힌 행위예요. 이게 과잉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 고공농성을 위해 설치한 망루가 너무 허술하게 설치돼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압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해요. 근데 그 진압 장면을 다 지켜본 시민들이 이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 강제 진압 그 당일날 노사 간의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전부터 쭉 협상을 해오고 있었고요.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진압을 시도했던 것,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그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한테 검폭, 빨대, 기생, 조폭, 약탈 집단 이런 혐오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과거 법 집행을 포기해서 불법 시위가 만연해 있다 이러면서 경찰에 엄정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의 그 집회 시위 대응이 과잉 진압으로 기조가 바뀐 거거든요. 이제 이번 광양 제철소와 과잉 진압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의 신호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해필이면
강경 대응의 첫 신호탄이 광양시에서 쏘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이 다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성 중이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곤봉과 방패에 짓눌려 연행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당의 정책위원장은 살수차로 진압했어야 한다, 이런 위법적인 발언도 당당히 하고 있어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잘 아시는 대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대법원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해도 폭력 등 중대한 불법이 없다면, 그리고 평화적 집회라면 강제 해산할 수 없다, 이런 판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무시하면서 집회를 강경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현장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서 살펴보셨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31일 날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수진, 이영석 의원하고 또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하고 같이 좀 갔었고요. 거기 가서 이제 쭉 그동안의 과정, 경과를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제 내려와서 우리는 협상하러 왔다, 싸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사간, 그동안에 좀 고착 상태에 있었던 포운 노조의 노사간 대화들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와 버린 바람에 어수선하고 어렵게 좀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난 과정들을 쭉 좀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운 노동자들한테는 포운의 노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밝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포스코의 적극적 태도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다오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포운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다른 회사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다른 데만큼은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줘라. 가장 좀 저는 화가 났던 게, 연월차를 쓰는데 일주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연월차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럼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연월차를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거여서, 이런 부당한 것들은 해소를 하고, 노동 조건에 관해서는 최소한 주변에 있는 관련 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좀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고, 그건 아주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되니까요. 이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광양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행정안전위원회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강경진압의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 예. 그리고 노사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 노동청, 여수지청은 뭘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 물을 생각인데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광양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광양경찰서장한테 과잉진압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교통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런 조금은 황당한 답변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도경 부장이 내려와서 도경찰국이요. 이게 강경진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거기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했다고요? 도경찰청에서? 예. 현장 지휘는 내가 했지만 전 최종 결정은 거기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아하. 앞으로 이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좀 말씀 주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이야기인데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이 있었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근데 과거 발언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명 자체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논평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분이고요. 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논란, 발언 이런 것들에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임명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모르고 이제 임명을 했을 텐데, 이제 이게 국민들 여론상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 수용해 주시라고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인지는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요. 당 내에서도 좀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오늘이요? 그래서 오늘이요. 예. 그래서 우리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 발언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야기가 좀 터진 거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좀 수습되고 판단을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뭐 더 여쭐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거 보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연락을 또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또 지난 금요일에 여야가 총선 전략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는데 지금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논의 내용을 조금 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그날 이제 워크숍은 저희가 원내대표단이 되고 나서 처음 열리는 워크숍이었어요. 원내대표단만 한 워크숍이었고요. 일단 총선 전략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제 새신 의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후속 뭘 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뭐 세부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거기서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대책단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대책단 출범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좀 뭐 아시는 대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조금 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도 좀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의견을 드리고 당 원내대표가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서포팅하는 거니까요. 곧 하나하나 이제 또박또박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사안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혹시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자명을 끝내시고 이제 국회로 돌아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그날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후반기 경제의 전망들도 하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를 불러서 여론조사의 흐름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따로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래요. 뭐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밝힌다든지 뭐 들으신 건 내용은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당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고 탈당하면 사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당에다 자료를 제출해 줬어야 되는 건데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나갔으니까. 먼저 탈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 소속이었고 많은 혜택을 받으신 분이어서 당을 위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것 싶은데요. 그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쭉 마무리할 텐데 글로컬 대학 이야기 앞서 천하람 변호사께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교육 쪽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평을 좀 먼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글로컬 대학 발표한 거는요. 정부가 아무런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재정 지원을 미끼로 해서 지방 대학을 정리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파격적 지원 그리고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들을 내놨는데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가 더 이상 대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고요.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을 지키는 지방 국립대학들에게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이제 이조 교육부 장관이 글로컬 대학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브리핑을 통해서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대학은 국립대가 시립대나 도립대로 전환하거나 또는 정부 출연 연구원과 통합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려면 국립대가 예컨대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교가 도립대학으로 전환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합병을 하거나. 일단 합병을 하거나요. 근데 그 합병의 방향도 국립대학 간 합병만 뭐 그런 것만 갖고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한 해에 200억씩 5년간 1,00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방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1,0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다 이 돈 정도를 주는 걸
기화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겠다고 하는 건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줄 테니 지방대학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 만들어 와 하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장난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뭐 반발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닐 테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렇죠. 있는 바는 있습니까? 그 이교 장관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요. 이게 교육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서 장관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고 교육부한테 물어보면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 장관의 개인기로 그냥 내치르고 그리고 나서 사후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대비하는 이제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모두 다 시범 사업할 거예요. 그럼 본 사업은 언제 할 거냐? 2025년도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총선을 지나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그 정책 못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다수 정당,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그걸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여서 예. 지금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 글로벌 대학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지방국립대학에 대한 그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국립대학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강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예산을 써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최근에 개최된 지방소멸 대응 토론회에서 앞으로 출산과 양육에서 복지와 산업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남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시군이 지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상태죠. 앞전 토론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만 전남의 인구가 2004년 200만 명대에서 2017년에 190만 명대가 먼저고 지금 180만 명대 붕괴도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 정책의 SOC 확충도 경제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져 결국 문화와 같은 인적이나 심리적 또 사회적 자본 축적에 비교적 소홀했다고 보고 그래서 지방이 다양한 지역 특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런 견해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전남도도 역시 지금 나름의 자구책 차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080억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남도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입법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이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예, 또 이달부터 정부에서 방역 조치를 권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입원과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절차를 변경했어요. 예,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하는데 자택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할 경우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 날까지 통지문에 안내된 주소로 접수해야 됩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요. 코로나19 입원이나 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고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가 1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사업 각 마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공동급식사업 대상 마을은 한 2,000개소가 되는데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들로서 가사 부담을 들고 영농 참여 시간을 늘려 어쩌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죠. 이 사업은 한편으론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가 있어서 농번기 효자 사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첫 시행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조리원 역할을 맡아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업인데 여기에다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 농업인 복지 향상이 핵심 시책 사업이어서 마을 주민 만족도가 더더욱 높은 편이죠. 그래서 매년 희망하는 마을이 늘고 있고요. 공동급식 수요를 감안할 때 사업을 더 확대해 바쁜 농번기철 일손을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해양수산부가 9번째 귀여학교 선정 대상지로 고흥을 선정했습니다. 적극 지원에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여학교는 기여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어선업과 양식업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전남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지역으로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기여학교가 고흥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하반기에 설립될 고흥 기여학교를 통해 연간 한 100여 명의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여학교가 문을 열게 되면 전남 지역 기여 희망자들은 약 5주간 업과 관련한 의기론과 현장 실습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1,000여 명이 기여하는 가운데 창업과 주택구입이 필요한 자금 지원과 특히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겐 창업 후 3년 동안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체부의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공모에서 여수가 선정됐습니다. 12월에 3일간 대회가 펼쳐져요. 예, 올해 3회째인 한중일 e스포츠 대회는 한중일 우호증진과 또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열리는 국가 대항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전남도는 한중일 3개국이 순원하면서 개최하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e스포츠 협회에 개최 의지를 밝혀왔고요. 여기다 여수시와 제안서 작성부터 현장 실사까지 꼼꼼히 준비해 나름의 결실을 봤습니다. 이 개최를 계기로 행사장을 찾는 선수와 대표단 또 국내의 관람객들이 몰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적인 중계를 통해 전남 지역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고요. 그리고 게임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남 관광 1억 명 시대 달성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